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학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명해 할 건데 방향을 갖고 가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군무원 합격. 그쵸? 군무원, 저 국어하고는 관련 없이 군무원 합격. 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하고 상관없이 공부에 대한 거.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국어. 근데 오늘은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할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 합격 설명에 거기에선 제가 군무원 합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국어 선생이지만 아시다시피 이 군무원은 공통 메인 과목이 국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채가 아닌 이상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경채가 아닌 이상은 이제 국어를 다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국어 외에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 면접장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 참석하진 않아도 면접에 관련된 자료, 기출풀이 자료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리는 게 저예요. 그래서 군무원 최종 합격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 오늘은 국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최종 다 끝났어요. 이제 최종 결파가 다 끝났고 이제 2020년은 이제 결판이 났어요. 결판이 났기 때문에 제 블로그로 이제 보면은 실시간으로 자료들이 자료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저 이래 붙었어요. 저래 붙었어요. 뭐 하면 저는 이제 축하한다, 잘 됐다, 커피 한 잔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50, 50이에요. 이 얘기 아까 들었죠. 50, 50 들어가가지고 그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필기 점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현장 강의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신 건데 제가 현장 강의 수강생들한테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쯤에 한번 총정리 한번 한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필기 점수 50이 어떻게 반영됐을까? 그리고 이 군무원 이번에 보면 면접 이거 다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이만큼 한 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초라해요. 묻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심했거든요. 과연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걸까? 1.5배수 뽑았는데 요 얘기에 대한 거는 현장 강의 아직 제가 머리가 좀 정리가 덜 돼서 그런 거니 여기서 뭐 아껴두는 거 아니에요. 비법을. 근데 아마 한 2주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서는 현장 강의생한테는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간 다음에 우리 학원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들어가지? 나중에 거기 학원 유튜브를 좀 꾸준히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합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때 그거는 꼭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정리가 좀 된 다음에 한번 할게요. 하지만은 분명히 확실한 거 요 얘기 짚고 넘어가서 국어 이야기 할게요. 예상했던 걸로 충분히 말씀드리지만은 필기 점수가 50%가 반영되는 건 굉장히 컸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저 간신히 턱걸이 넘었어요. 해가지고 필기 합격했단 말이야. 일단은 1차 들어갔으니까 좋지. 하지만은 최종 안 되면 꽝이죠. 했을 때 턱걸이로 간신히 막 3점, 4점 요 정도 차이로 간신히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다 미끄러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그래도 저 붙었어요 막 이렇게 오는데 카메라가 꺼지면 좀 하고 싶은 얘기긴 하지만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좀 군대라는 특성상 남자분들이 좀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는 거는 남자분들이 좀 더 컷이 간신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좀 체감상으로 느끼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은 남녀 차별적인 부분은 원래 없어야 되니 요 얘기는 제가 한 2주 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꼭 나중에 우리 학원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목표는 군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촬영했던 설명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국어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좀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만 곁들여 드릴게요. 하지만 공부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학원에 보면은 정말 자습실 좋거든요. 정말 자습실 좋고 여러분들 2021년 합격하려고 오신 거죠. 지금도 저 자습실 안에서는 누군가는 치열하게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만약에 나는 군무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책상으로 돌아가서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뭐 이제부터 범위 설명하고 전략 설명하고 뭐 하고 이것저것 많이 설명은 하겠지만 제가 지금 군무원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군무원 국어 굉장히 오래 했고 뭐 국어를 굉장히 오래 한 거지만 군무원 쪽에 바로 오래 담궜잖아요. 이게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이거든요. 영어하고 한국사가 거의 의미가 없어버린 세 과목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학능력 시험처럼 여러 과목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일반 7급처럼 이렇게 5과목 이상씩 막 이렇게 본다든가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른데 세 과목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
그리고 그 합격에 대한 그런 간절함, 이 두 가지만 필요 있으면은 결국엔 돼요. 정말 나중에 보면은 네가 진짜 됐어? 이렇게 돌아서서 이럴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 만약에 합격을 원하신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군무원 쪽에 만약에 결정을 하셨다면은 빨리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하이클래스랑 같이 하면은 좀 더 잘 됩니다라는 이런 상업적인 멘트도 한마디 넣어야지 학원에서 좋아하겠죠. 국어 이야기 하자고요. 요 화면은 저 지난번에 앞에 있는 유튜브 화면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 거기서 화면을 캡처하실 수 있어요. 뭐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는 두 번 봤죠. 추가 채용. 올해는 특별히 추가 채용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올해인데 올해부터 처음에 이제 7급도 그렇고 시험 문제 공개됐어요. 시험 문제 공개됐고 이제 주요 과목들이죠. 국어하고 그다음에 행정군수 정도 공개가 돼가지고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시중에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군무원 국어 정도는 쭉 복원한 문제집들이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당연히 저도 이번에 새로 개정판 2021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뭐 여러분들 시중에 돌아봐서 아시는 거 좀 더 하시면 알겠지만은 군무원은 요쪽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맞춤법 표준어거든요. 이걸 어문규정이라 그래요. 어문규정을 옛날부터 많이 내고 어디에 가나 군무원 국어 쪽에 대한 정보를 취하시게 되면은 국어는 문법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법이 무엇인지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데이터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문법,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있죠? 그런 것들 뭐 주어는 뭐고 그다음에 명사는 뭐고 뭐 이런 것들, 그 문법,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어문규정. 어문규정이 이제 보면은 처음에 뚜껑 열리는 부분인데 뭐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내요. 그리고 좀 확장을 한다면은 고전문법, 그다음에 올바른 문장 다듬기, 어법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크게 요 두 개가 크게 봤을 때 이제 문법의 테두리 안에 모두 들어오는데, 이번에 문제가 공개되면서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이때는 미쳤죠? 예전하고는 다르게 문제를 좀 골고루 출제했어요. 근데 원래 공개되기 전까지는 뭐 복원은 요즘에는 이제 복원이 정말 신뢰가 가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스마트 기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시험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바로바로 그냥 블로그로 답글 올려줘요. 뭐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복원이 똑같이 됩니다. 이때는 어문 규정을 정말 많이 냈는데 시험 문제가 공개되다 보니까 좀 형평성을 좀 이렇게 따라서 내지 않았을까 해서 좀 골고루 냈지만, 그래도 어법, 그다음에 고전문법 하나, 문법, 그다음에 어문 규정에서 통틀어 보면은 국어는 문법을 이쪽도 많이 내요.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 났는데 문법을 많이 내요. 어문 규정 해가지고 일단 군무원 국어 시작할 때는 첫 번째 문법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좀 좋다. 그리고 보면은 나머지 문학 같은 경우도 이쪽은 7급 해가지고 문학,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지문 읽고 해석하는 비문학 이런 거 있죠? 골고루 냅니다. 골고루 내요. 옛날처럼 막 너무 한쪽에다가 올인하는 경향을 이제는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보이지 않을 거라서 뭐 요거 여러분들이 본다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정리, 이 화면에 대한 정리. 군무원 국어는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맞지만 공부는 골고루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치?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하다가는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큰일 난다. 요거 하나를 보여주는 그냥 표입니다. 표예요. 하여튼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공개돼가지고 여러분들 굳이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산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우리 학원 중에서 지금 개정되어 있는 그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풀이 강의 한 거 올리면서 풀이 강의보다도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방향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군무원 할까? 말까? 아니면은 군무원 세 과목이라서 좋긴 좋은데 그래도 군무원 처우가 어떻다며? 일반 행정직 갈까? 뭐 사서 할까? 이렇게 좀 마음이 아직까지 좀 붕 떠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서 요거 2020년 시험 요거 풀이한 거 있거든요. 1시간 반씩 제가 촬영해 놓았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뭐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만 보시든가 아니면은 잘 찾아와 보세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서로 이웃되지 않아도 해설지, 시험지 전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보시든가 뒤에 총평. 그러면 좀 마음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다 똑같아요. 보면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은 20문제인데 군무원은 20문제입니다. 20문제. 그리고 일반 공무원에서도 보면은 국회직처럼 선택지가 5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군무원은 선택지는 4개예요. 그러니까는 25문제 선택지 4개니까 한 문제당 4점. 알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는 이제 항상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고민이 있고 있을지를 갖다가 제가 알아보는 방법은 블로그에 저한테 이제 올려주는 답글들은 거의 주로 질문이나 아니면 합격에 대한 수기이기 때문에 리얼한 그런 라이브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주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곳은 뭐 거기죠. 아니 저 뭐지 인터넷 카페 이런데. 이런 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 올리는 거 많이 보는데 군무원 문제는 한 문제당 5점인가요? 8점인가요? 4점. 알겠어요? 4점. 25문제. 선택지 4개. 합격선은 정말 달라요. 학원에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격선을 학원에다 물어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행정, 그다음에 군수, 특히나 요즘 많이 선택하고 있는 정보 이쪽은 그래도 물론 국어만으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그래도 좀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치? 옛날에는 막 이제 지금처럼 막 정보 그러지 않을 때는 좀 더 높게 잡기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 80점 이상은 최소 나와야 되니 틀리는 문제 개수는 한 4개, 5개 요 사이가 거의 끝이에요. 이건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좀 기술직 쪽으로 뭐 의료는 아니다. 의료는 그래도 점수가 좀 되는데 차량 뭐 이렇게 탄약 뭐 선박 이렇게 기술직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했다가 너무 쉽게 보시는데 거의 과락만 넘겨도 합격하는 분들을 간혹 보고 다른 과목이 받쳐주니까 전공 과목이 그다음에 그렇게 점수가 막 80점대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 국어를 이렇게 뭐 만점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직렬에 따라서 이 정도 점수는 가늠해 보아야 된다. 문제 출제 유형은 골고루 내요. 단답형도 내고 보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 보고 아마 이 시험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면은 보기가 없는 문제는 처음 봤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맞는 것은 1, 2, 3, 4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걸 단답형 문제라 그래서 단답형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보기 제시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좀 비문학처럼 긴 지문 제시형 문제들이 골고루 섞여 나오는데 과거에는 툭툭 던지는 단답형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여기 공개됐다고 했죠? 공개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지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기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지문이 들어가고 보기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답형 문제가 더 쉽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 따라 다르고 자기가 공부를 해온 방향에 따라 다른 것이니 뭐 시중에서 보면 이래요. 보면은 뭐 공무원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지문이 자꾸 들어가고 보기가 들어가니 뭐 수능화되어 간다. 수능형 문제를 자꾸 내고 수능 형태로 군무원 국어시험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능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전혀 그쪽하고 같은 국어의 맥락으로 놓이지만은 수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쪽 길을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은 그냥 일반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제일 가까운 곳이고, 그렇죠? 조금 좀 더 우리 유형을 갖다가 좀 따져 본다면 뭐 국회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걸 뿐이지 우리 쪽으로 가는 것이고 수능은 수능 쪽이니 뭐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좀 없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제일 많이 내는 게 여기예요. 많이 낼 때는 이 부분에서 전체 문제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제대로 맞춰줘도 뭐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급 그 기술직 같은 경우는 다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 학생들이 보면은 문법, 문학, 비문학은 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문법, 문학, 그다음에 비문학 연습하고 어휘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여기서 어휘는 무슨 뭐 한자, 고유어 이런 경우 있는데 그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말 못하죠. 그걸 해라 말아라는 말은 지금 못해요. 개별적으로 오면은 현장 강의생들이 개별적으로 오면은 그래 너 직렬은 뭐냐?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뺐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욕은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냈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보면은 고유어라든지 9급, 7급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나 일반 공무원에서는 잘 안 다루는 순어 문제 같은 것들도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굳이 화면 캡처하거나 쓰지 않으셔도 지난 강의 있거든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그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지난 거 있죠? 지난 거 들어오면 요거 화면이 갔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보통 대부분들 뭐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거나 작년에 좀 뭐 다른 거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거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거는 뭐 일반 구급직을 준비하다가 여기로 오셨거나 이렇게 본다면은 하는 뭐냐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이 공무원 쪽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부분들 물어보는 게 뭐 하나요? 어디 무슨 뭘 공부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물론 그 범위는 없어요.
만약에 국어가 일반고처럼 여기 교과서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뭐 대학 교재,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재 아무거나 막 갖고 와야 되는데 적어도 학원 다닐 때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범위를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거 공부하면 합격한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둔 그런 단원이에요.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게 맞고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어 공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론 문법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것들. 그렇지? 조심하세요.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했던 것이 그래도 좀 짧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20대 초반 분들 이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그래도 명사 들어봤고 뭐 대명사 들어봤던 게 가까우니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좀 이렇게 공부하고는 좀 긴 세월 동안 담을 쌓으셨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저는 어떡하죠? 도움이 되긴 되는데 뭐 거기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이쪽 바닥은 또 이쪽의 문법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보면은 20대 초반 분들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조금 했었는데 별 도움 안 됩니다. 크게 도움 안 되니 빨리 공부 시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30대 초반 중반을 넘어가신 분들은 거기 없어도 돼요. 물론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바싹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저 젊은 친구들은 20살 때 바로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해도 될까? 그걸 해도 되고 해서 안 되는 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물론 디테일하고 심도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들어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연세가 나이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80이 넘으셔가지고 글자가 침침해서 안 보이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쪽이 아니라면 그래도 공부할 때 필기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 똑바로 따라올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딱 하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여력이 있는가, 똑바로 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는 시간 필요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학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오면은 저는 2달 만에 붙었어요. 3달 만에 붙었어요. 정말 그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딱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의 군수 행정 정보 이런 거 같은 일반 직렬이고 경체 아니고 이거 다 차포 다 떼고 나서 여러분들처럼 직접 공채이고 9급이고 7급 마찬가지예요. 했을 때 그 사람이 3개월 안에 붙었다.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 이렇게 컷만 간신히 넣으면은 그리고 운 좋게 보면은 이제 경쟁자가 적어가지고 나 혼자가 남는 경우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체적으로는 2달, 3달 안에 그렇게 맘먹는 거는 강도지. 그치? 제가 만나는 데이터로는 부치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은 1번부터 8번까지가 보면은 문법 파트고 요게 참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이제 공무원 국어를 들어오셔도 그렇지만 특히 군무원은 여기서 많이 낸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이 가장 먼저 개강했거든요. 7월 마지막 주. 가장 먼저 개강했는데 지금 그 현장 강의생들은 알지? 언어의 문장 다듬기 어법 이거 오늘 어제 끝났지? 그저께 그죠? 그것도 막 몇 개 빼먹고 한 거예요. 막 일단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몇 달 설명했어요. 빨리 이 세계로 오셔야 돼요.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지만 누구나 따라올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여기를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먼저 처음 다뤄주는 게 여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 처음에 이제 이쪽 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힘들어요. 막 의문 얘기하고 형태서 분석하고 뭐 밥을 먹었다는 먹었다 집에 간다 하면은 니은다냐 간다냐 막 이런 거 막 말꼬리 잡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세계로 처음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얘기하죠. 문법은 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의 규칙과 이유만 이해를 하면은 이게 금방 넘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설명했을 때 너 밥을 먹니 안 먹니 이거 의문문이잖아요. 밥 먹었니?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이유를 뭘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건 추상적인 공부죠.
이 문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유가 있고 범위가 있고 딱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면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픈 거 먼저 이제 챙겨드리는 거죠. 여기가 문법이에요. 문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문 규정이에요.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은 여러분들 뭐 보셨죠? 맞춤법. 되어는 오이에 되냐, 되요냐, 아니면 오에에 되요냐,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식으로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는 강낭콩이냐, 강남콩이냐 이런 것들이 표준어. 그리고 띄어쓰기. 또 뭐 있어요? 문장부호 사용법. 그 다음에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뭐 그저께인가 학생 하나가 이제 블로그로 왔어요. 좀 있으면은 할로윈 데이죠. 아니 할로윈이 맞는데 왜 자꾸 뉴스에서는 헬로윈이라고 쓰죠? 헬로윈이 맞죠. 그동안 할로윈이라고 잘못 쓴 거예요. 헬로윈이 외래어 표기법으로서 올바른 표기거든요. 그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그치? 그리고 훈민정음 고전문법. 여기까지를 먼저 넘어야 될 산이라서 지금 7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본 강의 어제로 이제 어법이 끝났어요. 누군가는 지금 여기를 따라오고 있고 이미 2번, 3번 복습했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이 세계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제 강의를 무조건 들으라는 건 아닌데 빨리 시작하려면 이 세계로 들어와서 이 바다 안에서 막 오늘 뭐 더하기 빼기 해보. 여기서 말하는 더하기는 먹었다는 먹 더하기 더하기 다. 이 세계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저기 많은 학생들이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위아래 독서실에 앉아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공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절.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마 국어 공부 시간에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언어의 절. 뭐 보면은 사촌관계. 우리 지난번에 이거 조금 했죠? 그 호칭어, 지칭어 해가지고 뭐 동서 이런 거 나오고 여기 안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게 이번에 보면은 뭐 동사무소 들어갈 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집에 갈 때는 뭐라고 이런 언어의 절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뭐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아서 업무처로부터 그럴 때 뭐라고 인사를 시작하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는 언어 예절이 여기 그 공무원 쪽 국어, 그다음에 군무원 쪽 국어에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뭐 쓰기, 화법 해가지고 토론, 토의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 많이 나와요. 비문학 읽기. 저도 그래서 작년에 비문학에 대해서는 교재를 새로 냈죠. 군무원 쪽에서 비문학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아마 다음 주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고유어, 순화어, 관용어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휘의 세계. 어휘의 세계. 무조건 나와요. 한자어 무조건 나와요. 여기 제가 현장 강의 중에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면은 뭐 특히나 정보, 군수 행정 같은 경우는 9급을 할까 7급을 할까 이런 얘기 고민 많이 하시죠.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아무래도 7급은 한 과목이 더 늘어나잖아요. 한 과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알아서 그건 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국어만 놓고 9급과 7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있으시죠? 그럴 때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한자에 대한 고민은 해결이 돼야 돼요. 7급은 한자가 무조건 최소 2문제는 나와요. 한자어. 응? 기본적인 한자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한자만 보면 손 떨리고 발이 떨리고 뭐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7급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9급 같은 경우는 한자를 제껴도 그래도 컷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7급은 한자 제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나는 대비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7급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인원수를 적게 뽑는다거나 4과목을 공부해야 된다거나 알겠죠? 요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국어만 놓고 보면은 7급이 어렵지 않아요. 7급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허수에 빠지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보면은 7급 군사정보, 그치? 정보 이쪽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합격한 학원 중에 하나는 여기여야 될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아니죠. 요거 하셔야 돼요. 한자 성어도 무조건 나오고 속담은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오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 여기 16은 필요가 없는데 이 문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은 뭐예요? 시 주고 소설 주고 이해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인물 파악하고 심리 파악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공무원 쪽은 거기다가 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식적인 문학. 예를 들어서 시 주고 이건 누가 썼냐. 1, 2, 3, 4에다가 사람 이름만 준다거나 아니면은 시를 갖다가 제목을 주지도 않고 시인하고 시 제목만 준 다음에 시대 순서에 맞게 순서 맞춰보시오. 시간 순서로. 이쪽에선 많이 내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내다가 요즘엔 안 내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도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여러분들 경찰 한국사 막 이번에 2차 문제 낸 다음에 뭐 한국사 선생들이 막 뭐 이렇게 거의 거친 소리를 막 내기도 하는 게 너무 막 심한 문제를 내요. 지역적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근데 나는 군무원 국어시험이 지역적이어서 더럽다 이렇게 나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군무원 국어시험 2020년 거 구급직 말 많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빨리 가서 해설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일부 몇 문제는 아직도 이런 곳에서 내고는 있어요. 보면은 그 지문 안 주고 그냥 한 다음에 이거 누가 썼냐, 아니면은 박지원의 문학 중에서 이거는 어느 책에 수록된 작품이냐, 좀 이렇게 전혀 모르는 문학이죠. 이런 것들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거 내고, 당연히 뭐예요? 시 준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시 해석하는 문제 3개를 연달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쪽은 또 이제 시 준 다음에 밑줄 4개 근 다음에 시인데 밑줄 4개 그은 부분에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뭐 이러기도 해요. 그렇게 좀 독특한 문제도 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문제를 구성을 해요.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 좀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어때요? 어려워요? 할 수 있다니까. 3과목이잖아요. 그리고 그래봤자 우리말이고. 그치? 그리고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문법의 3만 넘으면 그래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일단 넘어가 봐 여기. 했던 얘기예요. 학습량 많이 필요하고. 마무리인데 그렇게 길게 안 하려고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는 것은 학원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군무원 시험에 내가 도전해 보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첫째, 시간 투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시간 투자라는 것은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온다던가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은 저녁에 그 시간을 올바로 쓸 수 있는가? 다른 데 안 다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에? 가정주부면은 그 저녁에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남는 시간을 다 쓸 수 있는가? 남는 시간에 쓸 것도 다 가르쳐 줘요. 두 번째, 진짜로 되려고 하는 거 맞나? 예를 들어서 회사는 불안정하고 아니면은 아내가 맨날 나를 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러니 이거라도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개, 시간과 절실함. 실제로 저한테 제가 지금 블로그가 지금 1000몇백 명이거든요. 서로 이웃만. 실제로 이웃인 사람들은 훨씬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려주는 다양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 흐름을 들어요. 흐름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붙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공부 쪽 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붙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은 시간을 들인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이 정도면 원래 붙을 수가 없는 쪽,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인데도 불구하고 군무원은 3과목인이 돼요. 또 하나, 가정주부. 그치? 심지어 일주일에 3번씩 알바까지 하는 가정주부. 아이도 있어요. 또는 뭐예요? 아이가 하나 있는 남편. 이런 사람들이 그럼 비율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생인데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공부만 할 거야.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상대적인 비율로 보면은 나는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야. 그리고 아이도 하나 있어. 아내에게 이야기했어. 내가 이번에 군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겠죠. 합격생의 비율을 따져보자고요. 과연 그 사람이 비율적으로 남편이고 아내인 사람은 적을까? 그렇지 않아요. 절실함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좀 공부를 길게 한 부분도 있죠. 올곧게 1년을 투자한다던가. 예? 그러니 다시 한번 마무리. 어쨌든 이 얘기는 학원하고 수험생하고 교수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독서실도 있고 자습실도 있고 우리 부원장님, 사회가 사랑하는 우리 부원장님 언제나 학원에서 수험생들 상담해주고 항상 관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원 항상 자습실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자습실 잘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깨끗하고 그치 공부할 수 있고 여기는 뭐 술집도 없고 빕스밖에 없어요.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준비가 좀 됐느냐?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다시 2가지. 국어에 대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절실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게 좋아요. 이거는 공무원 쪽에 아예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요즘에 경쟁률이 셉니다. 그리고 2번째는 빨리 붙나 늦게 붙나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본인이 덜 투자했고 본인이 열정적인 마음이 없으면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 개인적인 머리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고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2년씩 더 공부하지는 않아요. 세 과목이고 문제가 그렇게 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를 갖다가 마음속에다 꼭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원래 PPT 마지막 쪽에 여러분들 공직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나랏일 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나라의 녹을 받으신 분인 거죠. 옛날엔 그런 걸 등용문에 오른다 그랬어요. 표준 발음은 등용문이에요. 예? 등용문이 아니에요. 알겠죠? 함부로 니은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자에다가 니은천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용문에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같이 하신 다음에 그 종강할 때 보통 보면 2주 정도 남겨놓고 종강하거든요. 그때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자, 붙고 오세요. 합격하신 다음에 꼭 수기 좀 써주시고, 알겠죠? 요거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애쓰셨고요. 꼭 부탁하는 거. 부탁은 아니지. 거기 블로그에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유튜브 서로 좀 한 다음에 그 친구 좋아요인가요? 아닌가? 좋아요와 뭘 누르지? 구독. 좋아요는 필요 없고. 좋아요는 필요 없고 내 얼굴에도 구독 누르신 다음에 거기 전 그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풀이 강의는 꼭 돌아가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끝난 다음에 숙제까지 드렸네요. 애쓰셨고요. 다음에 꼭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흥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다 군무원 같은데, 그쵸? 모습이 군무원 같아. 제가 부대에서 근무할 때 그 우리 군무원분들, 군무원들 참 좋죠. 이제 특히 군무원들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에게 이득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또 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은 또 대학원을 갈 수 있어요.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거의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만큼 군무원이 좋습니다. 나도 그 혜택으로 대학원을 다녔고 그랬거든요.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똑같이 혜택이 갑니다. 자, 저는 이제 정보니까 일단 정보 장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정보는 지식이고 조직이고 활동이다. 정보는 그렇습니다. 정보는 뭐냐면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가 정보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보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직이 활동을 해야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시험이다 라고 왜 썼느냐. 면접도 시험이다. 절반이잖아요 벌써. 그러다 보면은 면접 플러스 필기시험 플러스 면접이니까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자, 한번 보니까 뭘 생각이 납니까 여기서? 그냥 독수리 같은데 그죠? 근데 이 독수리에는 뭐가 한 위에 올라타고 있다 그죠?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타고 가는 놈 있다. 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예요. 정보는 높은 데서 많이 볼수록 정보는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정보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죠? 이게 또 정보라. 정보는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어떤 한 사물을 바라봐야만 관측을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또 그걸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어떻게 보면 정보하는 사람들은. 자, 방금 이거 아시겠죠? 오리가 뒤로 누워 있든지 아니면 토끼죠. 엎어져 있으면 토끼고. 정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보는 이거야. 인텔리전스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는 생명이 없어.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raw fish라 그래요. raw data라 그래요. raw data.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여기 뭐냐면 raw data. 우리 뭡니까? 회가 뭐죠? raw fish죠. raw fish. 그러니까 이 생.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어. 그래서 이것들을 고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돼. 인포메이션이 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고 첩보라 그래요. 우리 말로. 그러니까 자료, 첩보, 저 첩보를 모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이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뜻정자에 알릴보. 그래서 뜻을 알린다. 그래서 정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이렇게 저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지식, 우리가 정보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죠.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인포메이션이죠. 그죠? 인포메이션은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다가 말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는 뭘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토의를 하고 결론을 내면 끝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끝이야. 그런데 이 정보는 이게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왜 넘어올 수 있느냐? 넘어올 때는 뭐야? 한 가지 더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냐? 바로 판단, 예측, 전망. 이게 들어가야만이 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으니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십시오라고 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끌어가지 않으면 앞에서 눈 뜨고 사태를 살펴주지 않으면 정책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 정책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이 돼주는 사람이 바로 정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정보기관이라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들은 어디 있다? 전 세계에 뿌려져 있다. 전 세계에. 그렇죠? 전 세계가 우리 정보 수집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하면은 미래를 예측을 한다. 미국에서 뭐냐면은 대통령이 당선 딱 되고 나면요. DNI라고 이제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사람이 뭘 보내주냐면은 대통령한테 월드 트렌드라는 걸 보내죠. 세계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4년에 한 번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딱 보내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 세계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경찰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걸 싹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정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 그래도 군대에서 30년 물 먹은 사람이고 30년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거의 10년간 또 계속 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군인 출신이니까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 어느 게 좋느냐? 다 비슷해. 비슷한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죠. 군무 경쟁률도 있고 시험 난이도도 좀 차이 있고 임금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 출퇴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은 우리 군무원들이 출퇴근이 제일 좋아요.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는 전부 다 퇴근 버스에 올라가 보면은 현역은 없어. 퇴근 버스에 누가 전부 군무원만 앉아 있어. 땡 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군무원들은. 그러면 아침에도 없어. 왜냐하면 현역들은 일찍 출근해요. 주로 8시 반 출근이면 7시 반, 6시 이리 출근해요. 그리고 정보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하냐? 4시, 5시 출근해. 장교들은. 그 정도로 장교들은 출근해요. 그렇게 출근해요. 그러니까 다 갔으니까 버스에는 군무원밖에 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만큼 군무원들은 그렇다. 출퇴근도 좋다. 복지도 그렇고. 복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군인들이 누리는 복지 다 하면서 또 공부까지 시켜주는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하여튼 공부시켰어 무조건. 나는 막 부사관이건 그 군무원이간에 다 공부시키가 석사되고 박사되게 만들어버려. 아직 박사는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만큼 좋다.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 다 아까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에이 군무원 군인들하고 어떻게 근무하나.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군인들은 일부는 좀 딱딱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처음 우리 군무원분들한테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왜? 군에 대한 선입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냐면은 군무원이 일정 기간 되면은 일정 급수가 되면은 과장직을 줘버려야 아예 이제 상위 부서장을 만들어 버려요. 부서장. 전에는 안 그랬어. 그냥 만년 하위 담당을 있었는데 이제 부서장을 줘가지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밑에 소령 중령들이 여러분들 밑에서 근무를 합니다. 난 그 부서장이 되는 거예요. 군무원이 일정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계급적으로도 직위적으로도 많이 향상이 됐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군무원이라서 그냥 만년 앉아서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지휘도 해야 된다 이제는. 그죠? 좋다. 그래서 참 좋다. 자, 정보는 우리가 이제 군사 정보하고 기술 정보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그죠? 군사 정보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런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게 주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보안 업무, 부대 안에 있는 부대의 그 서류 보안, 뭐 시설 보안, 뭐 이런 전산 보안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그런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군사 정보는. 그 다음에 기술 정보는 주로 이제 최근에 뭐 나왔죠. 저 서북 도서에서 나왔죠. 기술 정보 말 많이 나왔잖아.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걸 하는 게 바로 기술 정보라는 거야. 그 부대가 따로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안 업무는 같이 한다. 그래서 행정 업무는 다 해요. 행정 업무는 다 하고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정보 생산을 하고 여기는 주로 첩보 수집하는데 주로 주 업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근무할 때가 어디냐 하니까 바로 이런 데다. 국방부 밑에 보니까 국방정보본부가 있고, 그렇죠?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얼마 전에勤무대했죠.勤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있는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금 이제 통신에 보면 통신 쪽에 보면은 정보통신에 보면 사이버라는 직렬이 새로 생겼어요. 원래.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안 뽑았어. 이제는 앞으로 선발되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정보하는 분들은 국방정보본부나 정보본부에 또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 그 다음에 777 사령부 이렇게 기술 정보하는 사람은 여기, 그 다음에 군사 정보하는 사람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군에 있는 각군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밑에 작전사령부에 가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있겠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지원하기 나름이죠. 집 근처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그 부대 주변에 부대가 있으면 그 부대 근무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양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죠? 자,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국어 7급은 좀 많아요. 그렇죠? 7급은 몇 개 과목이에요? 국어, 국사, 영어 빼고 또 세 과목이죠.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사회론 아니고 심리학. 정보사회론 포함되나? 정보사회론 아니죠. 7급은. 맞습니까? 내가 바보다. 국가정보하고 이렇게 다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좀 많죠. 7급은. 그래서 본급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급은 또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죠. 그죠? 5과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그 다음에 정보사회론, 이제 각 과목별 개념인데 이건 제가 크게 많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제
정보학, 국가 정보학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정보 사회론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암호학, 이건 7급이죠. 자, 이제 국가 정보학만 봤을 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서적들이 한 20가지가 넘어요. 국가 정보학에 관련된 게. 그러면 그 교재들이 그러면 다 똑같느냐? 내용이 아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 많은 책 다 사가 볼 거요? 그런데 출제하는 분은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출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책 안 보면 어떻게 돼? 다 틀리죠. 그래가지고 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재수 좋은 사람은 그 책에서 다 나왔으니까 다 맞춰버리고 이런 식으로 떡볶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대신 다 봐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보하다가 간 사람들이 있죠. 다른 데로 옮긴 분들도 있어요. 직렬을 바꾼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다른 거 다 좋은데 뭐 정보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도 해야 된단 말이야. 국가보안법도 해야 되고 이 테러와 범죄, 사이버 범죄 이런 걸 다뤄야 돼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사이버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 분야에 공부 안 해본 사람은 해킹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세상 이런 걸 왜 또 정부에서 한다고 난리냐. 하다 보면 막 갈수록 태산이야. 또 수집 단계 가면 전자공학 안 하면은 모를 정도의 그 내용들이 또 나와. 그러다 보니까 각 군데군데에 함정들이 막 지뢰밭이 막 놓여 있어. 그러니까 지뢰 밟기 싫어가지고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지뢰를 내가 다 제거해 준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지뢰 내가 제거한다고 다리를 얼마나 많이 다쳐봤는데, 그죠? 이 지뢰를 다 제거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대신 그래도 여러분들 아까 본장님 말씀하셨 5분을 이 정보학을 5분을 공부하게 돼요. 기초, 기본, 문제, 심화, 또 종합 문제풀이. 그러니까 5분을 반복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공부하기 싫어도 머릿속에 공부가 다 돌아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은 요 정도, 정보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면접도 시험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1차 필기시험 치고, 이제 막 특허라도 하면은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이 됐는데, 이제는 1대1로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배수 내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2개 합쳐가지고, 필기시험하고 면접하고 합쳐가지고 그 점수를 낸다. 그러니까 원래도 보니까 필기시험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한 분들은 대체로 무난하게 합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면접관들이 아무리 못돼도 여러분들 점수 다 비슷해요. 면접은 특히 말 못하고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나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 외에는 점수를 그렇게 나쁘게 안 준단 말이에요.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서 결정이 난다? 필기시험에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면접 내용은 주로 이래요. 군무원 생활에 대한 각오, 앞으로 군무원 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 텐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업무 중에 발생하는 갈등 해소, 어떻게? 자, 여러분들 보니까 나이도 좀 있고 한데 가면은 나이 드신 아니지, 어린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거꾸로 이야기했다, 그죠? 나이가 여러분들이 젊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겠지 주로,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군인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주로 물어보거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환경,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네. 당신의 장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단점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동기와 포부. 지원 동기. 지원 동기가 명확해야 그 면접관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지원 동기가 애매하면은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네 뭐 하고 놔버려. 손을 놔버려. 근데 확실한 사람은 우리가 일반 회사 시험 칠 때도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동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오게 된 회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면접이에요. 일반 면접에서도. 그러면 합격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사상식이나 직렬별 전문 지식. 저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 공부하다 보면은 전문 지식은 자동으로 배우게 되죠. 근데 재밌어요. 시험 치고 다 필기 합격하고 면접한다고 모의 면접한다고 딱 앉아서 불러놓고 이제 면접을 하잖아. 배운 거 다 까먹고 하나도 몰라. 직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른다니까 대답을 안 해. 왜? 그러니까 시험 치고 다 반납해버렸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면접 시험 까먹는 지름길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PT 면접을 해. PT 면접이라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주어놓고 몇 분 동안 생각해 보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A4지에 적어가지고 나중에 발표하는 거예요. 면접관 앞에서. 그런 것도 7급은 한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아마. 국방 2.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 물어봤다. 그 브리핑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면접이다. 그래서 면접은 전에는 보면은 15점이었죠. 이제 25점으로 늘어났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3점씩 했는데 이제는 5점씩을 해가지고 그래서 면접관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막 과락을 주고 이러면 3점 이하 줘버리면은 떨어져 버려. 두 사람이 또 다른 뭐 3점 이하 줘버렸다 그럼 또 떨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내가 질문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 질문하는 걸 보고 요 5가지를 요소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정이 됐고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그렇죠? 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이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막 경영학 교수라고 하거든요. 교수는 아니고요, 선생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경영학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이것저것 짜집기 해놓은 과목이라 가지고 교수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창피해요. 경영학 교수님들 알거든요, 학교 교수님들. 근데 그분들도 막 웃어요. 제가 경영학 통째로 가르친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너무 깊어요,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깊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경영 상식들을 사실은 모아놓은 거거든요. 뭐 경영 상식들을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교수라고 하면은 되게 민망해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그럼 또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영 상식 모아놓은 건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들 사람들이 그러지라는 생각하시고, 또 여기서 제가 뭐 옛날에 시험 치신 분 예전에 있으신가요? 뭐 오래 치셨나요? 이러면은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또 떨어지신 게 민망하신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도 한 2분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시험을 치셨대요. 이미 시험을 치셨고 경영학 한 번씩 공부하셨는데 민망하신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도 경영학을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어려워하셨는데 왜 어려워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영학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 있으세요? 막 이렇게는 힘드니까 막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손가락이라도. 네,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하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험 방법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경영학 이 문제를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이게 훅이에요.
이거 좀 괴랄하다라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고요. 조금 더 심한 표현 있죠. 그런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내 문제는 다시 안 내는 것 같다.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 지엽적인 문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또 기출도 안 돼요. 기출이 복원만 되는데 복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뭐 들어보고 뭐 주제들 뭔지 들어보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뭐 뻔한 게 나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여러분이 아까 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서 넘어오셔서 짧은 시간에 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진짜 이상하게 하십니다. 공부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회계사 경영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요. 여기 써놨죠. 회계사 경영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요. 모든 경영학 시험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 시험은. 왜냐하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의 학교의 애들이요. 최소 진짜 미친 듯이 똑똑한 애들이 2년치입니다. 왜냐면 제가 해서 어릴 때 공부하고 떨어져서 알거든요. 제 주변에서 제일 빨리 붙은 사람이 1년 반이었어요. 정말 천재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3년, 4년 정도를 목숨을 걸고 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친구들이 경영학을 쳤는데 문제가 잘못됐다. 이러면은 뭐 학과 교수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데리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완벽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경영학의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여기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시험 문제들에 나왔던 문제가 뭐 되게 유치하게 뭐 말장난해 놓은 문제라고 보고 뭐 이런 걸 내냐 이랬는데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공무원에서 똑같이 나와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회계사 경영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는데 얕고 넓게 나와요. 얕습니다.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 좀 깊은 문제가 나와요. 건드리기 힘든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저한테 막 질문하려고 책을 가지고 오셔요. 근데 딱 보면요. 이건 이 학생이 풀 수가 없어. 그리고 풀 필요도 없어. 이런 문제들을 갖고 와서 딱 보면요. 회계사 기출문제 뭐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16년 회계사 기출문제는 풀지 마세요. 16년 문제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그 문제가 하나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걸 푸는 순간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 푸는데 10분이 걸리고 그리고 답이 틀려요. 풀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레퍼런스에서. 그리고 공무원 경영학 같은 경우는요. 파트별 비중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지난번 설명했더니요. 제가 이제 파트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의미해요. 어떤 때에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파트가 어떤 때에는 왕창 나올 때도 있어요. 조절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난이도와 범위를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얕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넓지도 않아요. 다만 이게 핵심입니다. 가끔 넓고 애매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보면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망치로 맞은 기분을 느껴요.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그래버리면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8문제도 여러분이 아직 마땅히 풀 만한 힘이 없으니까. 이걸 간신히 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너무 힘들다 이 시험. 경영학 너무 어려워 이러는데 정작 다른 시험에서 경영학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보면은 점수가 막 80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좀 공부 방식을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7급 기출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 나름대로 뭐 회계사 공부를 했다든가 뭐 이러면서 경영을 한 친구들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 다행스러운 건 그 친구들은 공무원 시장에 아직 안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공군에서 근무를 했고 본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좀 지금 사령부대에서 근무를 해서 군무원분들하고 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군무원만 머릿속에 스쳐가는 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막 뭐 방독면 쓰고 뭐 할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전 맨날 그래서 친구들하고 주식회사 공군이라 그랬었어요. 맨날 그냥 워드만 치고 엑셀만 하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일단은 그 회계사 쪽 친구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뭐 노무사 쪽도 모르고 지원 안 합니다. 아직은 무주공산이에요. 그래서 비벼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이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공부하면은 한 두세 달이면 그 이상으로 실력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오면은 이런 건 못 풀어요. 제조물 책임법이라 그래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경영학 같으세요? 경영학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기자면은 제조물 책임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경영학이라고 넣었는데 저는 굳이 분류하자면 이거 경영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주식회사의 특징은 중소기업의 특징 뭐 이딴 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경영학 일반 경영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경 테스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단 차이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저 이거 드린 거였구나. 19년 7급 기출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보실 일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이 내용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르지만 맞춰요. 왜냐하면 그냥 읽어보면요, 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보세요. 책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요, 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이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를, 근데 이거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경영학에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건요, 완벽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제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질문 주신 분이 앉아 계시네. 네. 이거는 이제 가격 책정 전략 또는 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게 멋있게 써놨는데 마케팅에 나오는 문제예요. 마케팅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재에도 안 나오는 문구가 하나 들어와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요. 묶음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묶음 가격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런 거예요. 커피를 사는데 커피 우리가 뭐 투썸 플레이스 아래 있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같은 거 사면은 묶어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묶어서 사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싸죠. 그렇죠? 그럼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 묶음 가격은 개별 상품 가격의 합보다 낮거나 높을 수도 있고 여기 문장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뒤에 거는 뭐 넘어가고 이러면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개별 상품 가격 합보다 당연히 싼 거 아니에요? 아니 커피하고 케이크하고 묶어서 하는데 커피 케이크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5,000원 더 받을게요. 이러면 여러분이 안 사겠지. 따로따로 사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를 풀면은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이건 현상에 대한 거거든요. 아주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높아지는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BTS 그 사인을 다 모았어. 한 명이 아니라. 아니면 국가대표 사인을 축구 국대 사인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액자로 엄청 이쁘게 꾸몄어. 아니면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이었으니까 뭐 고기 같은 거 되게 좋은 고기들을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묶었어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개별 상품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엽적인 현상을.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와, 난 이걸 몰랐어 이러면서 막 공포감에 사로잡히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멘탈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걸 다 외워야 되고 이 현상은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문제를 못 풀겠어 이러고 주저앉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 처음에 보고요. 저 횡설수설했어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그 케이스구나라는 걸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모르면요. 친구들도 모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강사도 몰라요. 이건 문제를 낸 사람이 알고 이후에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의도를 찾아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경영학 진짜 어려워 보이죠, 이러면. 근데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고 그 친구들도 몰라요. 그리고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마크업 가격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가 가산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가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000페이지짜리 경영학 교재를 보면요 안 나와요. 이게 거의 한 줄 나올까 말까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마크업 가격 책정 방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1000페이지짜리에 재수 좀 있고요. 한 700페이지짜리 책을 봤는데 제가 봤었는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모르는 건요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굳게 마음 먹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뺄 거 빼고 틀려도 될 거 틀리고 이런 것들 나오면요 한 절반은 맞추시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절반을 맞추면 80이 나와요. 딱 그 정도 하면 80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얹기 시작하면 뭐 90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잘하시면은 글쎄요 저는 100점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집단이 조금 더 넓어지면 한 만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요 대응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요 제가 그냥 얘기해줘요. 틀려도 돼요. 걱정 마세요라고 하는데 대신에 맞춰야 하는 건 100% 맞춥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이거를 틀리면은 여러분은
시험장 전체에서 여러분 혼자 틀린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혼자 틀린 거지 틀린 사람들 종종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나씩 그런 문제는 틀릴수록 합격에서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거 교재 보시면은 잠깐만 봐도 될까요? 마침 이거 교재가 있어요. 진짜 얇아요. 시중에 있는 교재 보면요. 이거 2배에서 2배, 딱 2배 정도 되겠다. 2배에서 회계 재무까지 얹으면 3배까지 갑니다. 못 봐요,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교수님이 아니라 강사분들도 이거 가지고서 뭐 해보라 그러죠? 설명 다 해보라 그러죠, 외워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여기 있는 내용만 다 맞추면요. 맞춰야 하는 거 100% 다 맞출 수 있어요. 일단 그러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다 맞추면 여러분은 80점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용 조금 이렇게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시험은 이래요. 여기에 요 일부 있죠. 정말 조그만 일부에서 80%가 나와요. 근데 전체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마치 여러분이 어릴 때 집합 공부하던 거랑 똑같아. 여러분 집합의 신이잖아요. 1장은 미친 듯이 보고 2장, 3장 가면서 점점 손때가 없어져.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다들. 계속 이러니까 이쯤 가면 찐빠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거만 하면요, 여기 하나 들어가고 말아요. 차라리 이걸 진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넓혀가세요, 범위를. 근데 이걸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일단 무조건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하면 경영학이. 뭐 국어 이런 거 저 한번 문제 풀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꽈락 났어요, 꽈락. 여러분 국어에 집중하세요. 경영학은요, 쉬워요. 요거만 하시면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건 100% 맞춰야 되고 이게 한 80점 정도 되는 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시중 경영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경영학 교재 대부분 회계사 시험 기반이고요. 범위가 회계 재무까지 하면은 진짜 1000페이지 넘어가고요. 일반 경영학만 해갖고 1000페이지짜리도 있어요. 한 600, 700페이지 정도는 될 겁니다. 적어도. 네. 그럼 여러분이 직접 범위를 추려내거나 아니면 잘 추려낸 교재를 찾거나 뭐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추린 작업을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 이 시장이 작았어요,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경영학 교수님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또 만들까? 안 그래요. 있는 교재로 씁니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요, 그냥. 애매합니다. 강의력은 있는데 교재는 우리 거랑 달라.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우리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냐? 그것도 아니야. 뭐 어정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딱 요 정도 교재가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학, 이 구무원 경영학 핵심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계속 했던 얘기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계속 시달려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경신이 되면 안 됩니다. 경영의 신이에요. 제 별명이 경신이었어요. 제가 회계사 공부를 어릴 때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회계사 시험 떨어진 이유가요. 경영학을 100점을 맞았어요. 경영학을 100점 맞았다는 건요. 딴 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경영학에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 국어가 더 어려워요. 진짜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전 국어는 절대로 80점 이상 못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경영학은 저보고 시험 치려면은 그래도 95점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쉬워요. 경영학은 그만큼. 가볍고 아주 넓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볍고 좁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범위를 점점 넓혀가세요. 경영학 공부 순서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걸 베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그대로. 일반 경영학 가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재무 하세요. 회계재무를 처음 시작하죠? 그럼 멘붕에 빠집니다. 진짜 어려워요, 회계재무는. 오늘 회계 나갔거든요, 진도를. 경영학까지는 막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다가요. 회계 딱 나가는 순간 이상한데 막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회계는 처음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회계가 언어라 그러거든요, 기업에. 중국어 이런 거 처음 배우죠? 너무 힘들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성조가 뭔지도 모르고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데 그 전에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것만 잡아도 70%는 잡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것만 잡은 다음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여러분이 여기 선에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요거 정도 하면서 합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경영 넓이를 좀 추구하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가시면 이미 80점대가 돼요. 그리고 넓이를 추구하시면 되게 많이 점수를 받아서 뭐 90점, 100점 이럴 것 같잖아요. 이러면 한 85에서 90 사이가 나올 거예요. 안정적으로. 80점대 중후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점수 올리기가 힘들어지긴 합니다.
대신에 안정적으로 그 점수대가 나오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80점대 나올 수 있어. 적어도 내가 망해도 70점대 후반 나와 무조건.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회계 재무가 뭐 어려우니까 먼저 해치우겠습니다 이러면요, 경영학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일반 경영은 재밌어요. 제 수업 듣고 있죠? 그럼 보는 저도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막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어릴 때 포켓몬고 뭐 이런 거 볼 때, 포켓몬 볼 때 턱 빼놓고 보잖아요. 그러고 보고 있어. 그럼 저도 약간 막 드립도 치고 개그 욕심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일반 경영학 재밌어요. 쉬워요. 네. 근데 회계재무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시험에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저보고 찍으라 그러면요, 내년 시험에 나올 거 3개 정도는 찍어드릴 수 있어요. 회계재무에서.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너무 깊게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고요, 얕게 하라 그랬죠. 기준 요 정도로 세워드립니다. 한 이론당 한 5줄 정도면 끝이에요. 솔직히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요, 키워드 한 5개 정도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키워드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회계재무는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깊이 가면요 다 몰라요. 왜냐하면 회계가 깊어지면요, 일반 경영학 선생님들은요 회계 전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모르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영학 하시면서요, 생산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 뒤쪽 가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서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마케팅, 뭐 이런 광고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재밌고 쉬워요. 근데 생산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뭐 물건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납기를 어떻게 맞추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딱 들어도 뭔가 납기 맞춘다니까 숫자 같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데다가 불을 붙이는 게 회계사 계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의심 가면요, 경영학 레전드 막 이러면서 회계 카페가 있어요. 회계 동아리라든가 이런데. 그럼 난리가 납니다. 걔네도 너무 힘들어요. 교수를 죽이겠다 뭐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익명 게시판 가면. 생산관리 계산 문제는요, 공부를 미친 듯이 해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한 2개 정도 빼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제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험에 나오면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돌을 맞을 수는 없고 연락을 주세요. 제가 위로를 하면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쏴드립니다.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요 안 나올 거고, 나오면 풀어도 여러분은 맞추면 더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맞췄겠어요.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이걸 얼마나 했길래. 맞춰도 문제예요. 그리고 재무관리는 나오는 문제만 위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시니까 제가 몇 개만 말씀드려 볼까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재무관리 문제가 5개 이상 나오면요, MPV라는 거, 이 개념으로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거랑 IRR이라는 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들이에요. 뭐. 그리고 수익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 뭐 장단점 하는 게 한 5가지 정도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것들 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2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저번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막 찍신이 들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죠. 그런 겁니다.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재무관리를 막 미친 듯이 어렵게 공부를 한다? 요거 일단 3개 하고 가자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80점 그냥 금방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쉽다 얘기만 하는데 저도 창피합니다. 이런 쉬운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서. 대원칙입니다. 양을 줄이세요. 확실한 상식 500개입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라고 안 했죠? 확실한 상식 500개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희미한 전문 지식이면요, 이거 내가 본 적 있어. 이걸까 이러면서 그냥 찍어서 틀리는 거예요. 모르니만 못해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괜찮으세요? 제 강의? 네, 좋습니다. 강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꾸준히 강의만 듣고 출퇴근을 하시면요, 전 복습하라고 안 합니다. 아까 전에 그 효과 저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컨셉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요것도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 같잖아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제가 속상해요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고요.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요. 저쪽에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신림에서도 하고 공기업 경영학 강사도 하고요. 또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 노무사 경영학 강사도 하고요. 뭐 숙대 건대 여기저기 가면서 강의를 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영이 쉽다고 자꾸 얘기하고 쉽게만 얘기를 하니까 사기꾼인 줄 알아요. 경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기서 다 불러서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머리가 안 좋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요. 기억력이 나빠서 어떻게든 머릿속에 박아 넣으려고 온갖 앞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쉬운 거를 뭐 찾아내고,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을 나는 해야 되는데 전 또 행동이 느려서 외우질 못해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트리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방아쇠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방아쇠를 당기면 저절로 총이 나가요. 그것처럼 어떤 개념이 있죠? 그러면요 약간의 자극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약간이라도 자극적인 걸 찾아내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8일 전에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날 겁니다. 잘. 8일 전 점심 때. 근데 이런 거 기억나지 않아요? 생일 때 내가 뭘 했는지, 생일 점심 때 뭘 했는지, 이런 건 기억나기 쉬울 거예요. 이게 기억의 방아쇠란 말이에요. 이거를 곳곳에 심어놔야 돼요. 개념마다. 그래 놓으면 이걸 빵 하고 당기는 순간 아 그랬지라고 해서 빡빡빡빡 떠오릅니다. 이걸 계속 심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거고, 요거를 제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 방아쇠를. 그러면은 복습을 뭐 하시면 더 좋고요. 제가 안 한다고까지 못해도 한 번 정도 하시면 한 3-4번 한 효과는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가 상당히 좀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뭐 다른 강사들이 베끼기도 좀 창피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불안하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다른 강사분 강의를 들으신 분이 오시면 좋아요. 그럼 저도 기분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요 저도 약간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시거나 하시면요 그냥 꾸준히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강의 들으시면서 좀 불안한 분들 계셔요. 그럼 문제를 막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짜 이번에는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학원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 가셔더라도 혹시나, 저도 착한 척은 해야죠. 다른 학원을 가시더라도 도움 되시라고 한마디는 하나는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집을 푸실 때요, 문제집이 시중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집은 피하세요. 강사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면요 풀지 마세요. 어디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학원은 조금 상황이 달라서 연구소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책을 쓰기가 좀, 제가 쓰더라 좀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이름을 밝히면 좀 애매해서, 우리 학원은 연구소로 나갈 게 맞는데 제가 씁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거 말고 연구소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문가가 그냥 쫙 다 베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요. 회계사 강의를 했던 사람 있죠. 혹은 뭐 노무사 강의를 하던가 요 정도 강의를 했던 사람이 만든 문제집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문제집을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99% 기출 문제만 모아놨습니다. 다들 알아요. 메이저급 강사들은 겸허해요. 이 문제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들. 그래서 너무 문제를 막 새로운 문제를 풀겠다, 처음 만들어 놓은 문제를 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초조해하지 마세요. 경영학 말씀드렸다시피 파레토 법칙이 경영학에도 포함이 됩니다. 20%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8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은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접근을 좀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대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뭐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쉽다는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그럼 마치도록 하고,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이전에 공부하셨는데 고민되시는 분 계시면은 잠깐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